게다가 이게 조금 여론이 안 좋았던 게 그 전에 이제 최 회장이 수감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2009년, 2003년에도 2013년에도 2013년에는 징역 4년까지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했고 그때 이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는 애틋한 그 아내의 모습들이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제 특별사면 받고 나와서는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최 회장이 직접 언론사를 통해서 자신의 내연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거죠. 기업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세상에 직접 보낸 겁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탑 탑. 오늘 결방을 할까 생각을 했었던 신삼변시대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몽골몽골 백성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결입니다. 정확하게 스튜디오 들어온 지 9분 10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한마디도 안 하더라 정말. 에? 앞에서 이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끼어들 뻔도 하지 뭐 추임새를 넣든지. 눈도 안 마주쳐. 그치? 눈도 안 마주쳐. 뭐가 짙나 보다 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아니 뭐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주제예요. 벤투 감독은 어디로 가나? 우리는 벤투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에? 근데 그 얘기를 그다지 재밌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두 분이. 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치? 막 동계산도 해가면서. 빨리 문자 읽어드려요, 이제. 이계정님, 오늘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됩니다.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계정님, 오늘도 역시 양변은 무건수원 중이시네요. 테디 백변만 신나셨네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 둘만 소개하는지를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다니까요. 이정윤님, 단변 안 보여요. 우리 단변이 아픕니다 지금. 네, 오늘 좀 뭐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숙취는 아닙니다. 저도 못 나올 뻔했어요. 왜? 그러니까 어제 둘이 할 뻔했어 그러면? 어제 오전에 나란히 같이 자주 방송하는 분이 코로나 의심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걸렸으면 저도 100%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에 당연히 다행히 감기 몸살로 해서 저도 어제 오후까지는 정치쇼에도 전화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두 분이 했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이 양변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뚫고 나갈 거야. 아니, 그럼 격투기 펜싱하고 격투기 우산 하나면 되지. 그럼 우산 하나는 못 타는데 뭐 지난 4월에 세게 알았어요. 금강불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담배는 없어서 허전하다. 또 꽁 잡는 게 매라고 양지열 잡는 최단비인데 그러니까. 오늘 또 지열이 형이 또 편하게 방송할 수 있게.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어. 꽁 잡는 조용히 있을게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원래 결방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음악 듣자 한 시간. 근데 또 우리 두 분이 하는 걸로. 0609님 기장추가 백변님. 이거 오래가네 기장추가. 기장추가 이건 뭐 방송 활동 종료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신변님 좋아하는데 백변님 안 계신 빈자리치고 뭔가 부족하다고. 저번 주에 신인규 변호사. 인규 갔다 갔어요. 그냥 백성 어디 가지 마요. 자꾸 이게 섬에 자주 가고는 좋지 않아. 섬 좋아해. 섬 좋아해. 전 세계 섬을 다 돌아다닐 거야 지금. 섬 좋아해요. 미국 섬 한번, 한국 섬 한번. 또 일본 섬을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일본 자체가 섬인데. 유배를 시키자고요. 유배를 보내야 되지 말이야. 9460님. 우유빛깔 양지열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세요? 전 남자입니다가 있네요. 맞아요. 그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평온했던 지열이 형 가정에 돌을 한번 던지기 위해서. 돌. 그게 왜 돌이 돼요? 그냥 우유빛깔 양지열 변호사님 여자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드립니다. 굉장한 자신감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무관심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죠? 꼭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요. 무관심일 수도 있어. 그러군요. 굉장히 허를 찌르네요. 허를 찔러. 종이 한 장 차야. 그쪽은 아직 모르겠지만. 몰라요, 우리는 뭐 좀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그것도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자, 한주영님. 오예, 금요일이다. 삼면시다 너무 좋아해요. 저 멀리 싱가포르에서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 싸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야, 해외 청취자분들이. 글로벌하네요. 예. 세계로 뻗어나가는. 좀 이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올 수도 있어 보자. 잘 듣고 있다고.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는 기사가 뜨는 순간 삼면시대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세기의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끝은
끝은 뭐지 시작은 창대했으나 뭐 끝은 미약했다. 미약까지는 아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은 1조를 달라고 그러는데 600 본인 생각해봐 1조를 달라고 그러는데 600억 1조 3천억이었어요. 1조 3천억이면 달라고 그러는데 600억대. 아니 665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달라는 거 1조였으니까. 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잖아요. 변호사들은 사실. 근데 생각보다도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대충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요거 이제 결혼부터 이혼까지가 과정. 그렇죠. 일단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당시에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결혼 당시의 기사. 노태우 대통령이 사위를 맞았다.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그러니까 지금 SK 전신이죠 선경이. SK 회장의 장남 태원군과 노 대통령의 딸 소영양은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제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국가대표팀 만찬했다는 그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가의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례를 누가 받느냐. 이현재 국무총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다. 신랑과 신부는 모두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카고대학 유학 중에 교제를 해오다가 지난 2일 약혼을 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운명적 사랑이다. 또 아니면 이게 또 정략 결혼이다. 뭐 굉장히 분분했죠. 근데 이게 뭐 화려한 결혼식처럼 이게 기사는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게 그때 당시에도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한 20분 정도밖에 식을 못 치렀고요. 하객들도 못 불렀고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어서 청와대실에서 찍어준 사진 나중에 사진첩으로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마음대로 사진 못 찍었어요. 마음대로 못 찍는 거죠. 사실. 더 요즘보다 더 보안이 강했던 시절이죠. 그때 결혼 사진 보면은 그래서 그 막 결혼식장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당시에 대통령의 딸과 재벌의 상속자,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커플이었어 사실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생각해 보면. 자, 근데 요거 이제 SK가 그 당시에 성경인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사돈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특혜 의혹이 좀 있었는데 요게 어찌 보면 이번 이혼 소송에 되게 큰 쟁점이 됐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이동통신 민영화하기 위해서 제2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회사가 선경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SK입니다. 지금의. 포항제철 코오롱. 이 3사의 치열한 수주전 끝에 선경그룹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 그래서 그게 이제 SK텔레콤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사돈기업에 특혜 준 거 아니냐. 시비가 굉장히 심하게 일었고 그래서 성경그룹이 그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 당시에 포기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때 받았으면 이번 결과가 어땠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 네, 그때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94년에 SK그룹이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인수하고 99년에 신세계통신 인수하면서 이제 넘버원 이동통신 사업자가 된 거죠. 지금도 뭐 다 아시겠지만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이동통신계 1위 사업자고요. 그래서 지금 뭐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진 꼴인지는 몰라도 최태원 노소영 부부 결혼 이후에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재산 축적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SK가 그래서 된 거 아니야? 이거죠. 저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에 제일 많은 이제 SK텔레콤 주식.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부인인 노소영 관장. 아까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 삐끗한 것 같아. 얼마나 기여했나. 요거 한번 포기했다가 대통령 바뀌고 이게 된 게 조금. 근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이혼 과정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다. 신문에 기사가 났어. 자필 편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이걸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뭐 과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뭐 재벌이든 스포츠 스타든 정치인이든 혼외자가 있다는 걸 사실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남들 다 알아도 기사에는 나오기 싫은 거잖아. 그럼 되게 무슨 뭐 어느 패치 뭐 이런 데서 어느 패치 무슨 회장 왜 집이 아니라 딴 데로 뭐 이런 거 갑자기 퇴근길 사진 찍히고 매일 딴 데로 가는 걸 애기 안고 나오고 사진 찍히고 뭐 보통 그렇게 찍혀서 공개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뭐 일주일 있다 뭐 입장 발표를 하겠다. 기자회견하고 이런 건데. 본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기사를 내버렸어요. 게다가 이게 조금 여론이 안 좋았던 게 그 전에 이제 최 회장이 수강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2003년에도 2013년에도
2013년에는 징역 4년까지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했고 그때 이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는 애틋한 그 아내의 모습들이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제 특별사면 받고 나와서는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최 회장이 직접 언론사를 통해서 자신의 내연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거죠. 기업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세상에 직접 보낸 겁니다. 뭐 여기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10년 넘게 어떤 성격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극복을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그때 뭐 인용이 됐었죠.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그 사람과 사이에 이제 아이도 가졌다라면서 사실 제가 아까 뭐 과감하다 내지 용기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비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최태원 회장의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왈가왈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 본인의 사생활은 부부의 문제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냥 자연인 최태원의 편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SK그룹 총수 최태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이걸 편지를 보낸다는 거는 최후 통첩이지. 이제 공식화하는 거고 그래. 더 이상 맞아요. 숨길 수가 없다. 공식화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혼을 결심하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언제 본인이 유책 배우자인 거를 자인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네. 뭐 노소영 관장과 불화가 있는 과정에서도 이혼 얘기를 서로 꺼냈는데 그게 잘 안 됐겠죠. 네.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이제는 정면 돌파하고 정면 정리해야 돌파하고 나도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나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런 취지를 사실상 밝힌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반대쪽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 생각해 보면 또 진짜 황당한 상황인 거지. 왜냐 알고 있어도 알려지는 것 그렇지.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온 국민이 아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게다가 노 회장이 또 이런 식의 또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개인적인 노 관장이죠. 개인적인 어떤 소회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과 나눈 얘기들이 알려지는데 뭐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거였죠. 어거스티나 성 프란시스코도 다 회심하기 전에는 엉망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남편이 저렇게 나와도 나는 눈물로 기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처음엔 나는 가정을 지키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이제 한쪽에 뭐 최 회장을 비난하는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당시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률가들은 이게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논란이 한번 또 크게 일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쪽이라도 사실상 이 정도의 관계가 되면 법적으로도 이혼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한번 또 크게 일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내고 처음엔 노 관장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과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 요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다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2015년 말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우리가 들었던 충격적인 편지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거듭 밝히다가 이제 2017년 7월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합니다. 최 회장이? 네,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 5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노 관장은 아까 양 변호사 인용한 것처럼 이혼 안 한다는 주의였으니까 그러다가 2019년 12월에 이제 노 관장도 마음을 돌립니다. 한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제 반소를 제기해서 그래 나도 이혼해 대신에 재산 분할 그 SK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하고 그거 한 50%? 네, 그리고 위자료 3억을 내놔라. 근데 이제 그 주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그게 SK그룹 주식 650만 주가 이제 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구한 쪽이 그게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조 3,7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게 보면은 노 관장도 이혼하겠다 반소니까 이혼 여부는 쟁점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위자료는 뭐 그냥 최 회장이 줘야 되는 거지 뭐 이거. 그렇지. 예? 액수만 판사 마음대로 정하면 돼. 아이들 다 컸으니까 양육권 없어. 없죠. 그럼 이제 재산 분할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조 3천억 원을 나눠 가지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SK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회사 지분이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뭐 노관장이 갈 경우에는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특유 재산이라는 게 논란이 됐던 거죠. 뭐냐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이 외벌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편만이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 전부터 살고 있는 집이 결혼 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고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 아내가 뒷바라지 잘해줬기 때문에 그거 유지 관리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나눠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넘어가면 50%까지 일반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봤었을 때 그 SK 재산은 유지 관리하는데 노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건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직 이혼 소송 아직 시작이 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 했던 그죠. 게임 회사 스마트. 네. 거기가 좀 다를 거야. 거기는 혼인 중에 혼인 중에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무에서 시작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 재산을 일굴 거니까 다 재산분할 대상인데 그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거는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 물려받은 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전부터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결혼 생활이 30년 갔어.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나눠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었는데 법원이 이게 나눠 가질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노관장 측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 어이 SK 원래 주유소 하던 데잖아. 그치. 니들 주유소하고 저 테이프 만들던 데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동통신을 해? 우리 아빠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기여도를 줘야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했지만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건 아까 94년도에 약간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92년도에 그러니까 아버지 계실 때 그때 받았으면 좀 달랐을 게 수 아니라 그때는 SK가 포기했고 94년도에 다시 샀기 때문에 관계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문이 아닌 걸. 뭐 그러니까 우리 장인 때문이 아니야 이거. 뭐 심정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기 좀 어려웠고 통상적으로 이 재벌가 이혼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항상 적은 금액을 상대방이 받죠. 물려받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번에 재산분할 액수로는 뭐 역대 판결 난 것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본 판결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이혼 조정하면서 끝나고 이제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거 부여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쨌건 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에서 이제 판결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야, 저 이렇게 나왔네. 판결문 보니까 노관장이 SK 주식의 형성 그때 그러니까 94년에 샀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형성,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특유 재산이니까 아예 대상을 제외했다. 그거 빼고 남은 거예요.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계열사 주식이랑 다른 결혼해서 모은 재산들. 그렇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게 660 얼마죠? 665억 원이죠. 요거 캐시로 주기로 했어요. 뭐 부동산. 캐시로. 현금으로. 캐시로.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아니 왜냐면 재산분할 방식도 재판부가 지정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지정하진 않고 이제 재산 평가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 목록 중에서 나눠 가져야 될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일단 나눈 다음에 SK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뭐 지분 비율을 다 따지게 되면 목록이 기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계열사 주식들 최 회장이 다른 계열사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개인적으로 가지고 부동산 이런 거를 막 요 부동산은 몇 %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야, 요즘 더 해봐야 되겠다. 난 이게 궁금해. 변호사들 계약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게 안 궁금해? 이렇게 되면서 안 궁금해, 형은?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하지. 백 변호사는 내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우리 지열이 형은 별로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래. 백변이랑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궁금해요. 양쪽 변호사는 누굴까? 어떻게 선임계를 어떻게 썼을까? 특히 요거 재산분할 성공보수를 어떻게 썼을까? 난 너무 궁금한 거지. 너무 궁금한데 그런 건 안 가르쳐 줄 것 같고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착수금 얼마 받았나 보다 성공보수 비율. 예를 들면 뭐 노관장을 얼마로 했을까? 그 600억이면 얼마를 받을까?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을 막아주고. 보통은 이제 청구한 금액을 상대방의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또 노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665억 원 받았지만 요거 부분에 대한 성공 보수도 인정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청구한 금액 20분의 1이에요. 받은 거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계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근데 계약 방법은 아주 이거는 복잡 다기하고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센 사건을 맡았을까? 일단 우린 아니잖아. 우린 아니지. 일단 우린 아니에요. 일단 우린 아니고. 왜 바깥에 묻지? 나는 맞을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빨리 여러분. 진행해요. 죄송합니다. 예. 양쪽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양쪽 우리는 다 아니잖아. 판사 출신이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던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전관 중에 전관. 전관 오브 더 전관. 원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분들이 전관이라 무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법리적으로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붙은 거지. 아니 사실은 여러분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것도 수석재판연구관 지내셨다고 하면 그 당대 그 기수 또는 바로 위 아래 기수 중에서는 탑이라고 봐야죠. 법 공부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다.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한승. 이름도 멋있다. 한승 변호사. 지금 변호사라고 해야죠.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던 분이고 요 분이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을 대리했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김현석 변호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브레인이라고 2019년 3월에 법복을 벗었는데 뭐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변호를 맡아서 영장 청구 기각도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굵직한 사건들을 그들이 좀 맡았던 건데 이 두 분이 이번 사건 1심에서 붙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노 관장이 항소를 할 것인가? 뭐 많은 분들은 항소를 안 할 거라는 관측이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금액의 뭐 얼마를 뭐 청구를 하든 간에 뭐 어쨌건 이혼할 때 재산분할 그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 인지대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거 1조 얼마 하려면 이거 지금 얼마나 될까? 항소심은 1.5배잖아. 그러니까. 인지대가. 그럼 이게 지금 거의 수백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1조 3,700억 아까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낮춰서 하든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노 관장이 지금까지 쭉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부담이 크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결과론이긴 한데 이제 어마어마한 수임을 많이 주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정관. 그냥 본인 소송했어도 결과 이렇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아니에요? 아닌가? 네? 본인 소송 그냥 했어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본인 혼자 했어도 결과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중요했다고 법리보다 양쪽의 재산 목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힘들어는. 네. 그렇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마 항소심에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 안 난 거죠. 수사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안 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다. 인지대 부담 때문에 하더라도 금액을 낮춰서 할 것 같다.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금액을 낮춰. 어차피 SK 주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넣으면은 확 늘어나는 거고. 그죠? 어려워.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서 마무리하고 요거 이야 이건 나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인지대 줄이면서 노 관장께 전화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예. 요거 다음 소식을 좀 보죠. 이게 뭐예요? 전 남친 SNS. 근데 전 남친 SNS에다가 바람 피운 걸 왜 따질까? 현 남친도 아니고. 전 남친 SNS에 나랑 사귈 때 바람 폈지 이거예요. 나랑 사귈 때. 지금 누구 만나는지 상관없잖아. 나랑 사귈 때 바람. 그렇죠. 과거 소구표네. 소구표. 이게 진정 소구표인데. 네, 근데 이 A 씨, 그러니까 여성입니다.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쯤에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B 씨가 남성이죠. 나와 교제 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 이런 글을 여러 게시물들을 올렸어요. 다 일반인이죠, A 씨, B 씨. 네.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그 이제 남친도 당연히 이걸 봤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A 씨가 이 남성 B 씨 전 남친한테 인스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뭐 사실 이 정도는 그 약간 이제 전 여친 입장에서 화가 나서 막 올렸겠거니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B 씨가 엄청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냐? 교수 임용을 앞둔 상태였거든. 이게 교수 임용이 안 돼. 교수 임용할 때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면 교수 임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두 사람 다 미혼일 때 자는 거죠. 그렇죠. 미혼이지만 교수 임용이라고 하는 게 학계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실정적으로는 탄원 넣고 이러면
면접 점수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수회 내부에서 이 임용하려는 학교에 같은 학교 담당 교수들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각양각상의 연배들도 있고 생각들도 다 다른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임용 안 돼요. 아니 근데 나는 사람 생각에 다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 변호사 교수 왔어 지금 임용하러 전 부인이랑 얘입니다. 이혼할 때 바람 펴서 이혼 당했다면서요? 그러면 뭐 또 나는 교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민법상 어떤 유책이니까. 종각 때 사귈 때 난 여자 잠깐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수 X. 근데 그거는 김태현 변호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그런 얘기에 본인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사이에 저 교수는 이번에 새로 오는 교수님은 그렇게 해서 뭐 전 여자친구랑 싸워서 그게 소문나고 그랬대. 이런 말이 도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인스타에 몇 개 올린 게 아니라 학교에 투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투서도 넣고 학교에 막 대자보 붙이고 만약에 때 딴 여자 만났어요? 왠지 지금 이 여성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단순히 SNS에 게시물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 교수 안 되게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겁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가방 살 돈 좀 보내줘. 이게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하지. 여기서부터 이상해. 여기서부터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사익 추구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은 이제 겁을 먹었잖아요. 그래. 785만 원 보내줄게. 정확히 계산한 거야. 785만 원이면 딱. 그 가방 무슨 가방인지 모르는데 딱 정확하게 해서 785만 원을 보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법정 공방에 간 거예요. 법정 공방까지 갔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SNS에 글 올렸잖아요. 일단 거기에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 혐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하고 모욕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고소 취하하고 처벌부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여성이 받아간 가방값을 좀 돌려주지 않았을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빠졌는데. 그러니까 합의서 써준 거야 남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일 커지게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합의서를 써준 거죠. 남자 쪽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있죠. 합의를 해도 하는 거. 가방값. 그렇지. 가방값. 그게 어쨌건 제가 그랬잖아요. 겁을 먹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협박의 돈이 그 결부가 되면 죄명이 공갈로 바뀌죠. 이 공갈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일단은 이 여성은 나 그 겁주려고 한 거 아닌데요. 겁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뭐 그 정도가 무슨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였나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 씨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준 것은 맞다. 그래서 이 철없는 A 씨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뭐라고? 이런 거 보면 양형 이유가 궁금해. 이게 이유가 돈 전화 통화한 뒤에 실제로 돈도 줬고 그리고 이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쓴 글이 혹시 안 지워질까 봐 겁나서 돈 보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 쫄았지?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자인이네 자인. 예,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게 그 범위를 드러낸 거잖아요. 나에게 미필적이나마 갈취의 고의가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버린 거라서 그게 인정이 된 거죠. 근데 벌금 300만 원만 선고된 건 아마도 제가 말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하고 모욕이 합의가 됐잖아요. 이때 가방값을 주지 않았을까. 뭐 합의됐으니까. 합의됐으니까 피해도 회복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공갈부만 남아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니 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게 남녀 관계인데 뭐 끝났으면 그러니까. 헤어졌으면 그냥 다 그냥 이게 뭘 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저도 김태현 변호사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개인들 간의 다툼에서 오갈 수 있는 큰 얘기 험한 말들로 끝날 수 있었는데 SNS가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교수 임용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 이해 안 된다 그랬지만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그럼요. 그게 어디로 돌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인스타에 올려간 거 캡처해가지고 한번 뭐 게시판에 커뮤니티 돌아봐요. 그 제자들한테 한번 쫙 뿌려봐요. 난리 나지. 그래서 저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존경하는 거예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 뭐 SNS에 관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아이템 좀 주제 좀 보자. 이거 세요.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다. 상속녀라고 속인 중고 명품 사기녀.
이거 있잖아 실제로. 이거 미국에 비슷한 거 있었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어. 애나인가? 뭐 그거 아마 예. 그런 걸걸? 요거 징변 이거 뭔 소리예요? 뭔 얘기예요?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뭐 가방, 보석 이런 것들 중고 명품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통해서 판다 그랬는지는 안 나오는데 SNS를 주로 쓴 것 같은데 판매한다고 속여서 11명을 대상으로 총 1억 1,600만 원을 판매액을 받아 챙긴 겁니다. 물건 안 보내고 물론 받은 거짓말로 한 거죠. 네. 근데 신고가 들어가니까 사기 사건으로 이 수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수사를 받으면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일단 남편도 같이 구속을 했어요. 남편이 부부예요? 21살. 부부 결혼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속았던 거예요. 여성의 단독 범행이었고요. 남편은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정말 황당한 그럼 왜 사건입니다. 구속이 됐어 이 남자는? 아니 일단 여성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하고 같이 이런 일을 공모를 해서 남편 벌인 겁니다. 네. 근데 남편이 잡혀가가지고 저는 이런 일 하는지도 몰랐고요. 제 아내가 이런 여성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이랑 같이 했었는데 남편은 적극적으로 나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이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구속을 한 거지. 남편도 알고 보니까 그 여성에게 희한하네. 돈을 뜯겼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결국 남편이 피해자로 밝혀진 거예요. 이 남편이 피해자라는 거 너무 웃기죠. 억울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마 남편도 그럼 가방을 샀나? 가방 산다고 해서 와이프한테 돈 보내다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영장 쳤던 저 수사기관이랑 발부했던 판사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이 여성이 나 프랜차이즈 커피점 상속녀야.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이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집에 상속 분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시작해 하나. 그러니까 맞아. 지금 일단 이 상속 분쟁 해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이 한 4억 정도만 좀 마련해 주세요 해서 이 남편과 남편 집안에서 이 여자한테 4억 원을 마련해 줍니다. 상속 분쟁에 돈이 뭐 변호사면 별거 필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아까 그런 분들도 이 정도까지 안 아니요. 받았을 텐데. 대기업이니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상속인데 무슨 소송하는데 무슨 삭수금에 4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신분을 속여 결혼한 게 1번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어쨌든 상속 분쟁 해결하려고 4억을 뜯어낸 게 2번째. 세 번째 더 황당해. 이건 올해 3월에 나 새쌍둥이 출산했어. 근데 새쌍둥이 출산한 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원래 가서 보면 되니까. 근데 코로나로 병원 면회가 금지돼가지고 이제 다른 산모하고 이름을 조작해서 아기 사진 셋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자 질문. 질문. 애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딸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거짓말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애가 유산됐는데 네. 출산했다 한다든지 그러면 뭐 코로나로 그렇지. 면회 못 오게 하니까 그렇지. 숨길 수다 쳐. 그럼 10달 동안 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몰라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 네. 안 나왔어요. 남편이 그런 건 전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마- 왜냐면 그것도 속였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거는 약간 이렇게 따로 살던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면 원래 뭐 체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뭐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같은데. 아니 근데 부부가 원래 좀 체격이 있다고 해서 왜냐면 그냥 임신한 임산부의 배하고 그냥 그렇지. 원래 좀 체격이 있으면 다르거든요. 아니 6, 7개월 정도까지는 차이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래요? 예를 들어서 6, 7개월 됐는데 내가 출산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떨어져 지내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요양시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배 쪽에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을 수도 있고. 이거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거기 나올 것 같아. 뭐? 저 케이블티 실제 상황 이런데 나온다 이거. 야 그래서 이렇게 이 남편과 남편 가족을 농락했던 여성이 아까 말했던 명품 그 사기 행각 벌이다가 걸리니까 나 남편하고 함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이 휴대전화하고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서 남편의 주장이 맞는지 자기 속았다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니 남편도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조사 좀 하고 영장을 치든지 그냥 바로 처벌했구만. 부인만 뭐 새로 밖에 좀 조사하고 치지. 아니 부부 사이에 그거 왜 법률론 관계는 맞잖아요. 그렇지. 혼인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서 했다고 오늘 경찰이 생각을 해요. 남편이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와이프는 없죠. 사실혼도 아니고. 또 그런 또 그렇겠네.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일단은 요 남편 부인이 중고 명품 사기 쳐가지고 돈 벌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처벌 받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럼 남편한테 요 4억 가떡 뜯어간 거 요거는 이건 처벌 안 받죠. 못하죠. 아니요, 근데 이거는 처벌을 하려면 과정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혼은 당연한 거지만
혼인 취소를 해서 소급을 해서 결혼 자체가 무효 소급해서 취소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 사기를 쳤을 시점에 부부가 아닌 게 되거든요. 이게 혼인 취소 사유구나. 사기에 의한 그렇죠. 결혼. 그렇게 하면 신적 상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혼을 한다면은 이거는 형사처벌은 못하죠.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그래서 뭐 민사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여자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 그럼 뭐 현실적으로 완전 농락만 당한 게 된 거지. 현실적으로는. 아 오늘 저 아이템 3개가 단변이 있었으면 뭐라고 부글부글 그랬지. 다 궁금한 아이템이야. 이게 또 단변이 강대. 그래서 아이템 때문에 열이 펄펄 끓나 집에서 벌써.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단변한테 아쉽다는 말씀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단변? 오늘의 그림은 뭐죠? 네, 오늘은 프란츠 슈투크라는 독일 화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독일 화가의 그림이고요. 더 신이라고 해서 원제로 보통은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브를 그린 거예요. 이브? 아담과 이브에서 그 이브예요? 예, 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푸르스름한 배경하에 젊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인, 하지만 어딘가 무서워 보이는 데가 있는 그런 여인에 보면 뱀이 부활을 들고 여성을 감고 있죠. 누군가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여성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뱀이 이렇게 더럽힌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프란츠 슈투크가 사실 이제 원래 공식 이름은 프란츠 폰 슈투크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당대의 그림으로서 흔히 말해서 잘 나가서 귀족 자기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제 엉뚱하게도 히틀러에 의해서 작품이 좀 남용되게 했던 그런 화가인데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명품 사기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판무파탈 얘기를 많이 하자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판무파탈. 예, 뭐 악녀. 말 안 하려고 내가 조용히 있어 이런 거 할 때는. 아까도 내가 이브야 그랬더니 밖에서 우리 SM하고 남 PD가 그 부끄러워하는 표정 낼지. 왜 저래? 무식이 티가 나. 아니 뭐 무식이 티가 나요. 그냥 근데 이제 판무파탈하면 보통 이제 화가들은 제일 많이 판무파탈의 이미지로 그 차용한 게 살로메를 많이 차용을 하거든.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살로메라고 해서. 죄송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중에 안 해야 되겠어. 죄송해요. 난 살로메면 티모시 살로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이 화가도 살로메를 그리기도 했지만 프란츠 슈투크가 그런 어떤 위험한 여성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이브를 소재로 해서는 같은 소재로 해서 무려 12번을 반복을 해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 상속 피해 사기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판무파탈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뭐 미모가 출중할까? 아니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할까? 그런 궁금증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궁금하고 말지만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려 했던 화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지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고 그래서 12번씩이나 그렸던 게 아닌가. 이건 순전히 그냥 제 의식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그려내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실제 이브가 만약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 이브가 있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실제 이브는 정말 이런 식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었을까? 그럼 모르는 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생각을 하다가 잠깐만. 본 사람 아담밖에 없는데. 본 사람 아담밖에 없죠. 근데 잠깐만 성경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은 이브밖에 없었잖아요. 기준이 없었던 거죠. 뚱뚱한지 날씬한지 예쁜지 안 예쁜지 기준조차도 없었던 것이고요. 흔히 판무파탈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건 이제 여성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성이라고 표현하면 돼. 어떤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성들도 있으니까 뭐 나쁜 남자일 수도 있고 또 사기를 치는 남성들도 있고 어떤 이성이길래 그런 식으로까지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사실 자신을 만들어주는 신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이브의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기술이 뭐 말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한 거죠.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에게는 이 남자,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네. 거꾸로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다. 누군가가 정말 이쁘고 누군가 되게 멋져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치명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위에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지 나에게 한 사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게 마무리하네. 그 남자 그 여자를 조심하라 이런 건 아닌 거죠? 끝까지 네. 끝까지. 우리 현보름님께서 가지가지하네요. 전 정말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셨고 박bun건님께서 큰 머리도 쓴다 하셨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새쌍둥이 출산해서 속일 수 있었는지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추가 취재.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김세현 변호사는 그런 것만 궁금하죠. 안 궁금해? 형은? 형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하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은 신이변 시대 백변 양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